5번 The Hierophant, 신비사제 타이틀을 먼저 볼게요. 원래 중세시대 때는 왕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졌었던 교황이기에 포프가 더 맞는 명칭일 것이고 전통 타로덱에서도 더 포프, 교황이었어요. 그런데 웨이트가 자신의 타로를 기획하면서 The Hierophant로 바꿨어요. 그것은 웨이트 카드 전반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이기도 한데 자신의 타로에서는 전통 기독교 가톨릭의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이미지로 바꿔 표현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위 여사제에서 본 등변 십자가예요. 전통 십자가와는 달리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등변 십자가 형태를 보여줬죠. 그리고 하이어로펀트로 정한 이유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페르세폰의 기환을 축하하려는 의식, 엘레우시스 신비의식을 할 때 그 의식을 집전하는 사제를 하이어로펀트라고 불렀었던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어요. 하이어로펀트 의미는 신성한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신성한 것을 드러내고 거룩한 것을 보여주고 신비와 비밀을 해설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웨이트 타로에서는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종교 최고 수장인 교황은 물론 대사제, 성직자, 수도원장 등등이에요. 하지만 신비의식을 집행했던 사제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던 웨이트의 의도를 반영해서 우리는 신비사제로 명칭하도록 할게요. 숫자의 의미를 볼게요. 숫자 5는 원래 수비학적으로 변화와 도전, 새로 나아가기 전에 재정비, 사회 안정을 분열시키는 등의 의미를 가지지만 중간 지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5는 통합의 의미가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지점의 것들을 하나로 모아 조화롭게 연결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원성의 양극성을 통합하는 의미가 메이저 아르카나 5번 신비사제에서 강조되어 있어요. 사각형은 물질 세계의 완성임을 보았죠. 그 위에 점을 하나 더 찍으면 밑에 사각형을 놓고 그 위에 삼각형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형은 물질 세계와 대비되는 영적 정신 세계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면 물질 세계 위에 정신 세계가 있게 되고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교황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상으로 교황이 위치한 단상 밑으로 무릎 꿇은 두 제자의 머리와 사제의 얼굴은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다고 해요. 현실의 세상과 정신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사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5번 신비사제에서 실제로 강조되고 있는 숫자는 바로 영적, 정신적 영역의 3이에요. 숫자 3은 신비사제 카드 이미지의 핵심 장치라고 해석할 정도로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왕관도 3단, 지팡이도 3단, 옷도 3색, 3중 예복이고요. 심지어 등장인물도 3명이에요.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보면 3중 왕관을 쓰고 3중 예복을 입은 성직자가 두 기둥 사이 권자에 앉아 있어요. 왼쪽에는 3중 십자가를, 오른손은 비교의 표시를 하고 있는데 웨이트는 이 손 모양을 ecclesiastical sign이라고 하면서 신비주의에서는 잘 알려진 손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래에는 두 제자가 각기 상반되는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단상의 바닥에는 여러 상징들이 있는데 교차되어 있는 열쇠 문양과 격자 무늬의 띠가 눈에 띄죠. 삼중왕관은 라틴어로 트리레그룸으로 파팔 티아라, 교황의 왕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요. 교황으로서 갖는 세 가지 권능인 왕들의 아버지, 세상의 통치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세 가지 역할을 표현하고 있죠. 또 사제, 예언자, 왕이라는 그리스도 본질적 역할과 동일시된다고도 해요. 이 외에도 과거, 현재, 미래 등의 여러 중의적 의미가 있지만 신비사제가 삼중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공식적 권위와 제도적 지위를 나타내며
하늘과 땅 그 사이를 잇는 중개자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삼중 십자가에도 연결되는데 삼중 십자가는 삼중 권위를 의미해요. 전체 홀은 종교적 지도자를 의미하고 삼선은 교리적, 법적, 영적 권위 또는 하늘의 법, 지상의 법, 교회의 법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르침, 판단, 통치를 의미하기도 하며 다분히 중의적 상징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일명 신비주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신비사제의 오른손 모양은 자세히 보면 검지와 중지는 펴서 위로 향하고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손바닥 쪽으로 아래를 향하게 한 모습이죠. 위로 향한 두 손가락은 정신세계, 영의 세계, 영적이고 신성이 있는 세계를 의미하고요. 아래로 향한 두 손가락은 아래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질 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엄지손가락은 위와 아래를 연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통 가톨릭 성직자의 축복 제스처에서 차용한 것으로 위 하늘과 땅 아래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손 형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위 여사제는 교리에 감춰진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감추고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신비사제는 교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손 모양을 하는 것이라고 웨이트가 자신의 저서에서 밝혀놓았어요. 신비사제는 학문, 교리, 전통을 주관하고 모든 집단의 지도자, 종교적 안내자로 신과 인간의 사이를 중재하고 이어주는 인물이죠. 사제의 손모양과 삼중 십자가, 삼중 왕관이 통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제도화된 권위 아래 영적, 지적 체계가 시대를 넘어 스승에서 제자로 전해져 내려오고 그 과정 속에서 제자가 이 가르침을 몸에 익히는 한편 삶이나 공동체 속에서 축복의 흐름이 질서 있게 드러나는 구조를 상징하고 있어요. 숫자 3은 신비사제의 옷으로도 표현되고 있는데 붉은색 예복 안에 흰색과 푸른색의 속에 입은 옷들이 보이죠. 색상으로 분석하자면 붉은색은 하늘의 뜻을 현실로 옮기려는 열정을 말하고 흰색은 순수, 신성, 진리를 의미하고 파란색 속옷은 고위 여사제의 푸른색의 의미와 같은 내면의 직관, 감춰진 지혜, 잠재의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겉으로는 제도적이고 외형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붉은색 예복을 걸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감춰진 신비하고 내적인 지식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비사제 권자가 놓인 단상 및 양쪽으로 두 제자가 각자 상반된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일단 구조적으로 신비사제와 제자들의 모습은 삼각형의 구도를 만들며 위 하늘의 법에서 아래 인간 세계로 이어지는 전수 구조를 시각화했어요. 인물도 3명으로 사제와 그 제자들의 3위 구조죠. 그리고 왼편으로 보이는 제자는 붉은 장미 문양 옷을 입고 있고 오른편의 제자는 푸른 바탕에 흰 백합 무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배움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붉은 장미는 배움에 대한 열정, 욕망을, 푸른 바탕의 흰 백합은 내면의 통찰과 영적 차원에서의 배움에 대한 순수한 영혼, 이 배움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두 제자가 서로 배움에 대한 상반된 극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존재가 신비사제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메이저 아르카나 전반에 걸친 핵심 주제인 이원성의 대비와 통합을 이곳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해석가에 따라서는 당시 존재하던 종교적 갈등을 추종자의 다른 색깔과 무늬의 옷으로 표현해 놓았다고도 해요. 그 모든 다름을 하나로 통합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존재로 사제를 그렸고 그래서 신비사제가 수염이 없어서 남성성을 배제했고 나이를 알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제자의 뒷모습에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형식의 헤어스타일을 볼 수 있는데요. 톤슈어라고 해서 모자나 덮개가 아니라 삭발된 형태라고 해요. 이 톤슈어의 삭발 형태는 성직자 또는 수도사가 머리의 한 부분을 밀거나 깎음으로써 종교적 헌신이나 겸손을 표현하는 전통적 방식이었다고 해요. 또한 이 두 제자가 등장함으로써 메이저 카드 최초로 등장인물이 3명이 되면서 타인의 등장으로 인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요. 이런 집단의 형성은 실제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공동체의 최소 단위 가족에서부터 국가까지 집단과 관련된 이슈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제의 뒤쪽 양옆으로 놓인 2개의 회색 기둥은 고위 여사제의 경우는 흑과 백으로 표현되어 은밀한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기둥이었다면, 신비사제의 회색 기둥은 공적인 신앙과 제도권의 질서를 상징하고 있어요. 또한 이 기둥의 색깔이 회색이라는 것은 흑도 백도 아닌 회색, 신비사제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신비사제의 발밑에 교차된 형태로 그려진 황금 열쇠는 성직자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교황의 열쇠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의식적 마음과 무의식 마음 또는 세속적 영역과 영적 영역 사이를 연결하고 여는 능력을 상징해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대부터 전수된 비밀 지식, 권위 있는 진리, 지혜를 갖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하죠. 이것이 신비사제의 발밑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 권위를 딛고 전통, 제도, 교리로 입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열쇠의 역사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상징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영적 권한과 인문 권한을 상징하고요. 천국의 문을 여는 권한, 교회를 이끄는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 교회나 중세 미술에서 보이는 교차된 열쇠의 형태는 천상의 영역, 천국에 대한 권능을 의미하는 금색 열쇠와 지상 교회에 대한 권능을 의미하는 은색 열쇠를 교차시킨 형태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권한과 교회의 권한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웨이트 타로에서는 보편성을 추구하므로 두 열쇠가 모두 금색으로 바꿔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역시 이원성과 그것의 통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상징은 우리가 다른 카드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것인데, 바로 흰색과 검은색의 격자무늬 패턴이에요. 격자무늬 패턴인데 띠의 형태로 사제와 두 제자들 각자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격자무늬 패턴은 반복되고 규칙적인 그 무늬와 같이 정해진 규칙과 질서가 있는 제도권을 상징하고, 그런 제도권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많이 봤었죠. 마이너 아르카나에서 완드 3 주인공의 몸에 둘러진 휘장과 펜타클 10의 아치벽의 장식 띠에서였죠. 고위 여사제의 흑백 기둥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모든 신비주의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던 패턴으로 대표적으로 프리메이슨 로지, 바닥에서 볼 수 있는 상징이죠. 그들만의 규칙이나 룰이 있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신비사제와 두 제자들을 연결하는 규칙과 질서, 규범, 교리 등의 체계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신비사제 카드는 전통적 제도, 권위 있는 가르침, 집단적 규범 아래에서 인문과 배움을 상징해요. 이미 마련된 틀과 정신적 유산을 통해 올바른 길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독창적이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틀 속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통합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상징들을 해석으로 연결해 볼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내담자가 개인으로 존재할 때보다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 집단 안에서 역할이 강조될 때 신비사제로 많이 보여져요. 가족, 학교, 직장,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으로보다 집단이 더 중요한 시점이고 만약 현재 상황에 뚜렷한 소속이 없다면 어떤 곳에 소속이 되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일 수 있어요. 이 카드는 분명 큰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추구하는 카드예요. 교육과도 자주 연결되는데 그래서 입시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입사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자주 등장해요. 또 현재의 연인과 결혼을 해서 서로 가족에게 소속될지를 고민하는 시점에서도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담자가 현재 어떤 곳이든 공동체 또는 집단에 소속될까 말까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특히 공부를 하는 경우 신비사제가 많이 등장하는데 신비사제와 제자들은 교리와 교회의 전통이나 규율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많이 나오겠죠. 전통, 교리, 가르침, 전승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비사제 카드는 하나의 태도를 일관된 방식으로 유지하는 전통을 강조해요. 그래서 자신이 있던 곳에 계속 머무르려 하고 했던 것을 지속하고 규칙이 있다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 관성적 에너지를 의미해요. 문제점이나 방해물은요. 너무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려 할 때 집단이나 전통에 얽매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규칙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도태될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개인으로 우뚝 서야 할 때가 있는데 계속 집단에 남아있으려고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정에 얽매여서 회사를 나가 자신만의 사업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던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던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친목회나 소규모 공동체 모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또는 집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너무 무리를 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선택하지 못할 때 등등 전부 너무 집단에 의지하려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조언으로는 신비사제가 되라고 하는 것이 기본 조언이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멘토가 되는 역할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또 개인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어느 조직, 집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혼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전통이나 방식, 조직 틀 안에 속하는 것이 좋고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익숙하고 기존에 속해 있던 집단이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고요. 가업을 이룰 수도 있고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이미 만나고 있던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익숙한 틀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현재는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담자가 마주한 길은 혼자서 전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항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결과의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물질적인 결과를 먼저 보면 신비사제는 물질과 관련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종교 집단의 수장이자 영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의 안내자를 말하는 것이죠. 신비사제를 물질적 결과로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만약 현재 상황으로 등장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가르치는 교육과 관련된 일, 꾸준한 수입,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일,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공부와 관련된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대학 진학과 취업 중에 고민하고 있다면 공부를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회사에 취직하면 좋을지 개인 창업을 할지가 고민이라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집단이나 조직 체계에 속할 것을 권하는 카드예요.
관계적인 결과를 볼게요. 1대1 관계보다는 집단에 소속되어 관계를 맺는 것이 좋아요. 만약 회사 동료를 짝사랑하는데 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그냥 회사 동료 중 한 명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을 줄 수 있어요. 예전에 유부남 직장 상사를 너무나 짝사랑해서 고심이 깊은 분이 계셨는데 정말 상담을 할 때마다 신비사제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카드덱을 바꿔서 연애 점사를 주로 보는 시간의 바퀴를 사용해도 교환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연인의 관계보다는 큰 조직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결론인 거죠. 또는 직장 상사이다 보니 조언이나 일을 배우는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겠고요. 직장 생활에서는 정신적 멘토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잘 사귀고 있는 연인이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있다라는 답변이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오래된 전통이고 관습인데 그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두 사람만의 관계를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큰 가족으로 엮이는 것이므로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솔로인데 애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원소는 흙이에요. 흙은 고정된 집단의 원칙, 규칙, 전통을 대변하는 원소이기도 해요. 메이저 아르카나에서 첫 번째 흙은 여왕제였죠. 신비사제는 두 번째 흙으로 그래서 훨씬 응집력이 강해요. 왜냐하면 전통을 지키고 집단을 유지해야 하고 그런 전통과 사회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니까요. 6번 The Lovers, 연인들을 볼게요. 숫자와 명칭을 먼저 보면 숫자 6은 점성학적으로 쌍둥이 자리와 대응되어 있는데 쌍둥이 자리는 이원성, 소통, 관계, 선택의 테마를 가진 별자리로 여겨져요. 6번 연인 카드에서 여자와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쌍둥이 자리 특성과 맞닿아 있죠. 쌍둥이 자리는 공기 원소이고 그래서 천사의 날개와 구름 이런 것들이 공기의 원소를 상징하고 있어요. 숫자 6은 일반적으로 3 더하기 3으로 보는데 2 더하기 2 더하기 2의 세 쌍의 같은 구조로도 봐요. 두 가지 방식 모두 양극단 간의 통합을 상징해요. 대립이 통합으로 넘어가는 지점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양극의 가능성이 공기 원소의 자유와 분리의 개념과 만나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또 양극단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수를 의미한다고도 해요. 또한 6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서 6번째 날 하나님이 아담을 그리고 다음날 이브를 창조한 것과 연관시키기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를 묘사하는 카드의 이미지가 그렇고요. 하지만 에덴 동산 이야기는 전통 기독교 구약 성경 이야기이고 타로 카드는 다양한 서양 신비주의의 문화적 상징적 전통이 혼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1대1 대응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연관 정도의 해석이 적절할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는 너와 나로서 우리라는 관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관계와 조화를 의미하는 숫자로 보는 거예요. 숫자로 봐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들므로써 양극성, 이원성의 조화, 양과 음의 조화, 결합이 이루어졌다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발라에서 6은 매우 중요한 숫자로 모든 경로의 에센스, 정수로 6번 카드와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메이저 아르카나 6번은 6번 노드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28번 경로에 대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러니까 6번 노드의 의미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카드 명칭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웨이트에 따르면 이 카드는 원래 결혼 생활을 의미하고 라틴어 시뮬라크럼 파데이, 부부의 신실한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언약의 상징으로는 천사보다는 무지개가 더 적절했고, 두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사랑의 시작을 의미하는 큐피트는 잘못된 상징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진실, 명예, 사랑의 의미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는 카드라고 소개했어요. 웨이트 덱의 연일 카드의 이미지는 젊음, 순결, 순수함, 물질적 욕망에 의해 더럽혀지기 전의 사랑을 암시하며 단순한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일부로 제시된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랑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카드 속 이미지와 상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태양이 꼭대기에서 빛나고 그 아래 공중의 구름에서 천사가 나와 두 팔을 벌리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래로는 남과 여 두 사람이 서로 벌거벗은 형상으로 남자는 여자 쪽을 바라보고 여자는 위쪽에 천사를 바라보고 서 있어요. 남자 뒤에는 12개의 불꽃 열매가 맺힌 생명나무가 서 있고요. 반대편 여자의 뒤에는 선악의 지식나무가 있으며 뱀이 나무 몸체를 감고 있어요. 그리고 연두색의 푸른 초원은 뒤에 붉게 솟아오른 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카드의 이미지는 표면적으로는 연인 간의 사랑, 로맨스 또는 좋은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미지 속 상징들은 선택이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선 선악의 지식나무와 뱀은 알 것인가 모를 것인가, 자유의지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턱을 가리켜요. 그래서 뱀의 유혹과 인간의 선택이 결합된 이 상징은 뱀의 유혹이 있었더라도 이브가 선악과를 딴 것은 그녀의 자의적인 선택이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뱀이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이브가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에게 건네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생겼다는 것이 전통 기독교 배경이죠. 그런데 웨이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것은 신의 비밀스런 의도이자 계획이라고 했어요.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이브의 선택을 예상 못했을 리 없고 그것마저 계획된 신의 의도였다고요. 이브가 독립된 인간으로 분리되어 성장하는 선택을 하도록 신께서 미리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인간에게 독립된 존재로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설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 카드는 자유와 분리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핵심인데, 단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가치나 길을 따를 것인가 라는 내적 질문에 마주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브는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선택을 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한 인간 존재로 살 수 있게 되면서 남자인 아담과의 차이를 느끼고 수치심이 생겨 성기를 가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분리예요. 연인 카드가 공기의 원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유와 분리를 가능하게 만든 자의적인 선택을 이브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반대편 남자 뒤에 위치한 생명의 불꽃나무는 우주적 질서, 시간의 흐름, 인간이 우주와 연결된 존재임을 나타내고 12개의 불꽃은 황궁 12궁의 별자리를 의미한다고 해요. 결국 이 카드는 우리가 직면하는 선택은 우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 관계, 지식, 책임을 동반하는 선택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가치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인가 등의 내적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서 인간적 사랑이 드러나는 카드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 이전의 단계였던 순수함과 선택의 순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연인 카드를 해석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관계의 이미지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놓인 선택과 책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까지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화면 양쪽 끝에 서서 서로 엇갈린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는 천사를 보고 있죠. 이것을 아담의 짝사랑, 이브가 바람 피우는 것 등으로 해석하는 시각은 어긋난 것이고요. 관계 안에서 서로 다른 차원 또는 방향이 있음을 시사해요. 웨이트와 스미스는 남자는 의식적 자아로 외부 세계, 실천적 측면을, 여자는 내면적 무의식 자아로 영적, 감정적 측면을 상징하도록 의도했고요. 천사를 보고 있는 여자가 더 높은 정신적, 영적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을 것으로 유추해요. 그리고 이 역시도 이원성과 선택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천사, 보통 라파엘 천사로 보는데 역시 선택과 관련된 상징이에요. 천사는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로 인간을 신에게 안내해 주거나 신에게 가는 길을 연결해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죠. 여기서는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데 보라색은 신성한 컬러이기도 하지만 전통 타로에서 주요 두 가지 색, 빨간색과 파랑색은 마법사와 고위 여사제 컬러이기도 하죠. 이 두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고 온전한, 순수한 근원의 존재와 합일이 된다고 해요. 머리와 가슴이 일치해야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게 되는 모든 선택은 신성하고 윤리적이며 영적 차원의 선택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가치와 책임이 포함된 선택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꼭대기 정중앙에 커다란 태양이 비춰지고 있는데 이것은 연인들 카드가 양극성의 통합, 내면의 선택, 관계 또는 가치관에 대한 결단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밝히는 상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성기는 서로를 향해 있고 옷을 벗고 서로에게 가슴을 열고 있다는 것은 관계 내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성기가 마주한다라는 것은 서로 본능적으로 끌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누군가의 무엇인가 본능적으로 끌려서 그것을 선택하고자 할 때 등장하죠. 만약 선택의 순간에 연인들 카드가 나왔다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는 것을 조언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류 최초의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웨이트의 연일 카드는 이전의 타로 덱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성적 상징들을 꺼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데 성기를 직접 묘사한 것도 그렇고 뒷배경의 산의 모양이 두 성기가 결합된 측면으로 보는 해석도 그렇죠. 그래서 성적 결합이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고요. 서로 다른 에너지가 하나로 합해진다는 것을 담고 있는 관계적 결합을 말하고도 있어요. 현재 상황, 끌림을 느끼는 무언가가 내담자의 삶에 나타났을 때 등장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행하려 할 때인 거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하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어도 그것과 연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계속해서 더 알고 싶고 더 빨리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계속해서 관심, 흥미, 열정이 식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 대상이 나타났을 때 연인 카드가 나오는 거죠. 초면인 누군가와 만나서 사적 관계가 형성될 때 관계적인 상황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랑 만날까 말까 고민할 때, 동업, 소개팅, 추천 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도 나와요. 선택의 상황에서도 나오죠. 이브의 입장에서 선악과를 딸까 말까 상황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까 말까 갈림길에 있을 때 많이 등장해요. 보통은 내가 끌리는 것, 가슴이 시키는 것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것은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업 선택, 창작 프로젝트, 인생의 방향 전환과 같은 선택의 상황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진정으로 나를 반영한 선택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연애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봤던 여황제의 경우는 누군가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이 포용하는 마음으로 농염하지만 성숙한 사랑에 가까웠다면 연인의 사랑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성에 대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 뜨거운 사랑에 더 가깝겠죠. 또 부모로부터 독립해 사춘기처럼 이성에 처음 눈뜨면서 개인적인 호불호 취향을 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할 때도 등장해요. 문제점이나 방해물을 볼게요.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훨씬 더 자유로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진실된 선택을 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되어서 나오겠죠. 상담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짝을 찾을 때 지나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한 여성분은 당시 선을 본 지 5개월 정도 되는 남자와 계속 더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문제점의 자리에 연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삼촌이 강력하게 소개해준 사람이라 버릴 수도 없고 친한 여자친구가 매일같이 만나기만 하면 그 남자의 험담을 늘어놓아서 만날 수도 없다고요. 이 여성분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죠. 이 여성분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텐데 홀로 서기가 안 될 것 같아 걱정되는 경우였어요. 이와는 결이 조금 다른 경우로 머리와 가슴이 시키는 방향이 달라서 고민하는 경우예요. 지나친 이성의 발달과 계산적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본인보다는 어머니의 고민이 더 깊은 케이스였어요. 아이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의사나 판검사를 시키고 싶은데 자꾸 예고를 가겠다고 고집한다는 거였어요. 피카소 같은 재능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 좀 잘 그리는 축에 속하는 것 같은데 아이가 진로 문제로 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죠. 방해물 자리에 6번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이런 판단과 강요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아이도 예고보다는 일반고를 선택하는 것이 당시로선 미래를 위해 더 안정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계산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았을 거예요. 이번에는 조언을 볼게요. 위에서 문제점이나 방해물로 나온 케이스들에서 가슴이 시키는 진실된 선택을 하라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언이 되겠네요. 주변의 의견보다는 본인의 선택,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선택보다는 가슴이 시키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 열망과 끌림을 느낄 때 그 감각적 판단을 믿고 실행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건 일이건 선택이건 판단이건 내담자가 마음이 향하는 대상을 향해 내딛는 진실된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5번 신비사제 때는 멘토나 지도자처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과는 정반대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준과 그들의 기준에 따른 판단을 종용했었다면 6번 연인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공기원소니까 자유와 분리를 선택하려 할 때도 러버스 카드가 나와요.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6번 연인 카드는 물질에 대해 논하고 있지는 않아요. 웨이트 타로 덱에서 물질적 결과를 말하는 카드는 정해져 있죠. 메이저 카드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3번 여황제가 강력한 물질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곧 배우게 될 7번 전차 카드도 강력하죠. 하지만 화목한 관계가 긍정적 물질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꽤 있어서 그런 면에서 6번 카드가 물질적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업자와의 관계,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 또는 동료와의 관계, 자영업자의 경우 주변 상인들 또는 동종업계 사람들과의 관계 등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들 관계는 물질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임을 알 수 있죠.
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가정생활이 편안하면 일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집안에서는 헤어지라고 하지만 여자친구와 꾸준히 잘 만나고 있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두 사람 궁합에서 최종 결과 자리에 연인들이 나왔어요. 이분은 원래는 반려견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반려견에게 화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을 보고 애견 화식 사업에 뛰어들어 대박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궁합이 좋은 거죠. 또한 이미지 분석에서 보았지만 선택과 관련된 질문에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카드예요. 마음이 끌리는, 가슴이 식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후회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알려주는 카드죠. 그리고 공기원소이기 때문에 분리와 자유에 대한 선택은 항상 내재하고 있어요. 그 예시로 자꾸 동업을 하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뽑았을 때 6번 연인이 나와서 흔쾌히 동업을 하기로 했지만 말은 굳은 결심과 판단이 확고한 듯 하지만 번번이 제멋대로이거나 서로 정한 규칙을 바꾸고 중요한 약속을 미루고 어기는 것을 몇 번은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앞에 빤히 보이는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동업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이런 결심에 대한 선택은 먼 미래에는 후회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동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만둔 것이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때 6번 연인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자유와 분리를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케이스이죠. 그리고 순수한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지없이 좋은 결과를 예상하는 카드예요. 직장 내 동료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이 가능한 이전에 신비사제에서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하는 것에 더 집중하라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현재의 연인과 결혼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답변이고요. 주변의 친구, 동료, 지인들과의 관계도 다 잘 유지될 뿐 아니라 사이가 소원했거나 안 좋았던 경우도 앞으로는 서로 의견이나 마음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결과로 러버스가 나오면 의견에 합일이 되고 합치가 되고 화해가 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지금 너무 힘들 때 연인 카드가 나오면 연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이고요. 사이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반드시 연인, 결혼을 의미하기보다는 모든 관계에서 긍정적인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유와 분리의 선택의 순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전 상담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요.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왜 이렇게 연인들 카드가 자주 나오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선택으로 배제해야 하는 인간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리딩에 어려움이 발생하겠네요. 7번 The Chariot 전차를 볼게요. 숫자와 명칭을 먼저 보면 수비학은 오래된 학문이다 보니 1부터 9까지 숫자들은 정말 많은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수비학적으로 숫자 7은 탐구, 사색, 진리 추구의 의미를 가져요. 얕은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것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이고 직관적이면서도 분석적 성향을 가지는 숫자로 내면 탐구 이후에 외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의미해요. 또 3 더하기 4로 인식해서 3은 신성을, 4는 물질적 안정을 의미해서 그것의 합을 이루는 구조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신비 전통에서도 7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로 성경에서도 7날, 7하늘, 7봉인 등의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7은 창조와 완성의 숫자이기도 한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의 주기를 7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했던 흔적이 있다고 해요. 바빌로니아에서는 7개의 천체,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중요시해서 7주기가 만들어졌다는 해석도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이 6날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쉬었다는 서술이 있어요.
그래서 제7 안식일이 생기고 7일 주기가 종교적,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전차카드의 7은 의지, 결단, 목표 달성, 양극성에 대립된 힘을 통합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내면 탐구와 자기 성찰 이후에 행동으로 나아가는 단계, 감정과 이성, 의지와 반응의 양극성을 통합하고 대립을 정리하고 나아가려는 의지, 그리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행위 등이죠. 따라서 숫자 7은 내적 세계에서 외적 세계로 나아가는 중재자적 위치로 볼 수 있어요. 7번 전차는 점성학적으로 개자리와 연결되어 있고 개자리를 지배하는 천체 요소는 달이고요. 그리고 물 원소 카드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The Chariot 전차의 명칭에 대해 알아볼게요. 웨이트는 이 전차 카드에 대해 전차를 모는 기수가 왕자와 같은 용모를 지녔다고 하고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왕은 4번 황제 카드에서처럼 왕권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세습되는 왕권이나 사지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의 포커스는 오히려 스핑크스에 집중되어 있어요. 말이나 사자가 아니라 스핑크스가 전차를 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신 오시리스와 연관시키기도 하지만 사실 웨이트는 이집트에서 타로 카드가 출발했고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웨이트 타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인물과 관련된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이집트 신화 많은 부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집트 신화의 주요 상징들은 서양 유럽 문화에 깊숙이 녹아들어 오랜 시간을 걸쳐 변형 유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웨이트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만 말하고 싶어도 유럽 문화에는 이집트 문화가 녹아들어 있어 불가능한 듯 보여요. 메이저 아르카나에서 대표적으로 고위 여사제의 뿔과 원반 모양의 달주기 왕관이 그랬고요. 또 하나가 7번 전차의 스핑크스이죠. 스핑크스는 이집트에 기원하지만 그리스 신화 오이디푸스에서도 등장해요. 특히 7이라는 숫자는 이집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하고 그래서 전차 카드에 마차를 끄는 인물로 말 대신 스핑크스를 그려 넣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양극성, 흑백의 통합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는 검정색, 다른 하나는 흰색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웨이트나 스미스의 것은 아니고 엘리파스 레비라는 신비주의 철학자의 것이라고 해요. 엘리파스 레비는 타로 카드를 카발라 및 상징 체계와 연계한 철학적, 신비적 도구로 해석하며 서구 타로 해석의 기초와 체계를 마련한 인물이라고 해요. 웨이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명칭이 전차예요. 전사가 아니죠. 빠르게 달리는 목적의 경주마차나 전쟁을 위해 쓰이는 전차인 거죠. 군사적 용도로 과거 오랫동안 전투무기였어요. 다른 무엇보다 빠르게 달려나가고 앞질러 나아가 승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 직진하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전차카드 자리에 나온 인물은 전투적인 에너지로 앞만 보며 달려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담자가 전차가 되는 거죠. 다른 곳은 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돌진할 때 등장해요. 전차카드에서는 카드 이미지에서도 유추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의 개선 퍼레이드에서 사용된 전차로 묘사되고 있어요. 거리를 행진하며 사람들의 환호와 축하를 받으며 승리를 표상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요. 전차에 타고 있는 왕은 머리에 별 왕관을 쓰고 그 아래에는 우승과 성취를 의미하는 월계관을 쓰고 있어요. 이런 왕관 밑에 쓴 월계관은 3번 여왕제에서도 보았고 펜타클 킹에서도 보았었죠. 성공적인 결과, 성취 그리고 물질적 보상이 따르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요. 목표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룰 때 전차 카드가 등장하겠네요. 이런 목표의 달성, 성취, 승리를 위해 달리는 전차는 굉장히 빠른 이동 수단이에요. 예전에 차가 없을 때에는 장거리,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죠.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은 신들이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태양신의 헬리오스, 전쟁신의 아레스 등 정말 많죠. 또한 영웅의 서사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전차예요. 영웅의 의미가 역경을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한계를 넘어설 때 이런 전차를 탄 모습으로 많이 상징돼요. 정신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고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 수단과 관련된 질문이나 이동과 관련된 상담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특히 이 장면에서 스핑크스에 가려 전차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달리는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해석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직, 이사, 여행 등과 관련된 이동에서는 긍정의 답변을 주는 카드예요. 새 차를 살 때도 전차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미지와 상징 체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차 카드를 물질세계 단계의 마지막 카드로 보는 시각에서 7번 전차 카드는 1번 마법사에서 6번 연인까지 각 카드 속의 주요 상징물들을 최소한 1개 이상씩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인지 한번 볼게요. 전사가 오른손에 쥐고 있는 도토리 모양의 지팡이와 1번 마법사에서 지팡이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전사이면 칼, 왕이면 호를 들고 있어야 하는데 아래쪽은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위로 보이는 부분은 마법사의 지팡이와 같은 도토리 모양이에요. 이것은 마법사의 의지와 창조력, 본인이 원하는 것을 물질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차를 타고 있는 전사에게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번 고위 여사제 카드의 흑백 기둥이 전차 카드에서는 흑백 스핑크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사제 발 아래 초승달, 머리 위에 달 왕관은 전차에서는 전사의 어깨 위 초승달과 금음달로 연결지어져요. 7이라는 숫자는 개자리로 달이 집의 천체 요소라 표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양쪽 달 안쪽으로 사람의 얼굴 모양이 있어요. 왼쪽 어깨는 화를 낸 듯 무서운 표정이고 오른쪽 어깨는 웃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것은 전사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예를 들어 전쟁 같은 국가의 존립이 걸린 중요한 목표를 위해 나아갈 때는 자신의 양립된 감정, 이원성, 양극성을 조율하고 통합해서 나아갈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달인이 감정을, 무의식 등을 의미하고 이것을 잘 조절하고 조율해야 승리를 성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양쪽의 초승달과 금음달, 흑백의 스핑크스와 가슴에 네모난 사각형 모양을 종합했을 때 우림과 둠밈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서 잠시 짚고 갈게요. 우림과 둠밈은 고대 히브리 제사장이 착용하는 제사장의 흉패 안에 보이지 않게 차고 있는 흑백의 돌로 신의 뜻을 물어보는 신비적 도구였다고 해요. 필요할 때 꺼내서 흙과 백에 돌로 점을 쳤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사장이 은밀하게 점을 보는 신비의 도구로 정확한 형태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요. 스핑크스가 흙과 백으로 표현된 것은 이 우림과 둠림의 흑색과 백색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갑옷의 가슴에 네모난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보통 물질적 세계에서 물질적 힘과 성취를 가능케 하는 의지와 힘으로 해석하지만 우림과 둠밈을 넣어둔 흉패를 연상시키기도 해요. 전쟁과 같이 국가의 존립이 걸린 중요한 일에 나아가기 전에는 신의 뜻을 물어보고 이 전쟁이 그리고 승리가 신의 뜻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신성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앞으로 나아가는 힘의 근원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초승달과 금음달은 물론 흑백의 스핑크스 모두 이원성, 양극성을 표현하고 있고 서로 상반된 감정, 의식과 무의식, 욕망과 절제, 감정과 이성 등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통합이 되어야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곧 배우게 될 운명의 수레바퀴에서도 등장하지만 스핑크스 자체도 네 가지의 형상이 통합된 것이라서 이 역시도 통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차 카드에서는 그보다는 흑백의 상반된 힘이나 에너지로 그것을 통합해야 전차를 몰고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해요. 별 모양의 왕관과 캐노피로 넘어갈게요. 별 모양을 연상시키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차의 캐노피 커튼과 뒷면에는 별이 빼곡히 그려져 있죠. 이것은 3번 여왕제의 12별짜리 상징인 왕관과 연결시키는데 여기서는 별의 반짝이는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별은 방향을 안내해주는 존재로 특히 전구가 없던 예전에는 어두운 밤길에서 별빛이 방향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북반구에서는 북두칠성을 보면서 방향을 잃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별은 방향성 비전을 제시해요. 전사가 전차를 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명확한 목표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결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별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영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과 인간 사이의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요. 캐노피의 모양이나 전차의 모양이 사각 구조를 연상시켜요. 4번 황제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사각형은 물질 세계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구조로 전차의 네모 사각형 역시 물질 세계에서 힘을 발휘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물질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5번 신비사제와의 연관성이에요. 신비사제 아래에 두 명의 서로 다른 극성을 상징하는 옷을 입은 제자들을 하나의 길로 안내하는 삼각형 구도가 있는데 이 구도가 전차 카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로 극성인 흑과 백의 두 스핑크스를 전사가 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면에서요. 전차 앞에 날개 아래 붉은색 팽이 모양으로 생긴 빨간 문장이 있어요. 이것을 날개 달린 태양 또는 신성한 왕권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시각은 이것을 힌두교의 린감과 요니의 상징으로 보기도 해요.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 모양이 결합된 형태로 이 역시도 이원성의 양극성을 통합한 문장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기를 다 드러내고 결합하는 6번 카드의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장 위에 날개 장식은 왕권과 신성을 나타내는 문장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역동성을 의미하는 전차의 장식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마차에는 대부분 날개가 붙어 있거나 장식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죠. 신들의 이동 수단 전차에는 항상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하늘을 달리는 힘, 신적 권위, 속도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0번 더 풀관은 월계관으로 연관을 짓는데 더 풀이 쓰고 있는 월계관에 순수한 도전의식과 모험적 에너지가 전차의 주인공 월계관에도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메이저의 이전 카드들과 연관시키면서 대부분의 상징들은 모두 보았어요. 빠진 것이 있다면 뒤에 보이는 성과 역시 성 밑에 해자와 같이 흐르고 있는 물이죠. 물의 의미는 황제편을 참고하시고요. 성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왼쪽으로 보이는 성은 탑과 같이 뾰족하고 높이 솟아있고 오른쪽 성은 둥근 원반무늬 형태예요. 뾰족하게 솟은 성은 링감, 남성 원리를, 원반형 모양은 요니로 여성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역시도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극성을 표현하고 있고 이 전차의 주인공이 그것을 통합해서 잘 다스려 나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이렇게 이미지와 상징들을 분석해 보면 전차 카드에서는 물질 세계에서 마지막 카드로 승리와 목표의 달성과 같은 성취를 의미하고 그런 성취를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데 이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자신 안에 대립되는 힘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입시 시즌이 되면 자녀들의 대학 입학 문제로 타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저는 꼭 이것을 물어봐요. 자제분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나요? 라고요.
사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머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집중력과 그것의 유지가 가장 크게 좌우하거든요. 꾸준하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천둥벼락이 치더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이성으로 잘 다잡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태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주 머리 탓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도 두 갈래의 마음을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흑백의 스핑크스라고 할 수 있어요. 흑백의 스핑크스가 두 갈래로 갈라질 수 있는 마음을 상징한다면 성공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대립된 두 마음을 전사의 강한 의지로 통솔해서 하나로 모아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양극을 다지고 조율해서 달려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전차 카드예요. 실제 상담 장면에서 현재 상황의 전차가 나오면 내담자가 전차인 상황이에요. 어떤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어서 내담자의 목표나 방향성 파악이 중요하고 내담자의 질문과 잘 연결시켜야 되겠죠. 올해 안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 내담자의 목표는 취업이에요. 올해 안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분의 목표는 시험 합격인 거죠.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분의 목표는 연애의 시작인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키 포인트예요. 목표가 있다라는 것은 목표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또는 짧은 시간이지만 격렬하게 내면에서 엄청난 마음의 동요가 있었겠죠. 그리고 일단 목표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헷갈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차는 통합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 앞만 보고 나아가는 상태를 고수해야겠다고 읽을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차에 폐해가 있다면 한 방향만 보고 달리거나 급발진하는 경우인데, 마치 경주마처럼 한 방향만 보고 나아가려 할 때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 내담자를 전투적이게 만들었는지를 찾아보면 좋겠죠. 내담자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보고 직진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이성이나 친구라면 상대방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거예요. 또 내담자가 누군가의 무엇인가 화가 나서 분노가 치미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전차 카드는 상대에게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할 수 있으니 만약에 그 표출 대상이 내담자라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일러두는 것이 좋겠네요. 현재 상황에 전차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 강해지거나 혹은 그것이 평소 강한 분들일 수 있어요. 전차 카드는 인물 자체를 표현하는 명칭은 아니지만 전차처럼 빠르게 상황을 몰고 가는 주인공은 내담자인 것이죠. 하지만 갑옷을 입고 있는 인물이라 어떤 관계나 상황에서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거나 접근할 때는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거나 전투적으로 임할 수도 있어요. 결정의 순간에도 전차카드는 나오는데 상반된 선택지 중에서 결정을 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면의 갈등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열하는 마음을 끌어당기고 내면을 조율하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연인 카드는 본능에 이끌려 감정이나 가슴이 시키는 대로 선택했다면 전차에서는 내면의 이원적, 양극성적 상황을 통합해서 나아가는 것이 주요 포인트예요. 놀라운 실전 포인트 중 하나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자동차, 바이크, 자전거 등을 사거나 바꾸거나를 고민하는 경우에도 의외로 많이 등장해요. 예전에 우주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하느님, 다른 사람들 따위는 상관없고 그냥 이 우주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질문만 반복해서 하시는 분이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심볼론의 마지막 78번 카드가 나왔었어요. 성배의 질문이죠.
그런데 웨이트 카드 배열에서는 현재 상황에 전차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전화로 하는 상담이라 그냥 이분의 성향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차로 바꿀 수 있을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내분께서 원하는 차 모델이 있으셔서 자꾸 태클을 거신다는데 자신이 원하는 모델로 선택할 수 있으셨겠죠? 문제점이나 방해물을 볼게요. 두 갈래의 감정이나 방향성이 통합되지 않으면 전차가 문제점으로 나오겠죠. 어디로 갈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어떤 방향으로든 끌고 갈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찾지 못했을 때 목표나 방향성이 혼란스러운 상태일 때 등장해요. 그것과는 반대 측면에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서 주변을 살피지 못할 때에도 문제점이나 방해물로 등장해요. 전차를 끌고 갈 때 현대에서는 이것이 자가용이나 승용차일 텐데 미친 듯이 빠르게 몰고 가면 주변을 볼 수 없죠. 어떤 풍경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질주하고 놓치는 게 많이 생길 거예요. 내담자가 제한된 시야로 급하게 달려나가다 보니 너무 급하다라는 것이죠. 뭔가 놓치는 게 있는 상황에서 전차 카드가 등장해요. 일방적 태도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싸울 수도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다루듯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전투적 태도로 관계에 임할 때 장애물이나 문제점으로 나와요. 그리고 만약 내가 전차인데 상대방이 완드 킹이나 완드 퀸이면 두 사람의 기싸움이 너무 팽팽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조언으로는 전차가 되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목표를 정해서 빨리 움직이고 전투적인 자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 갈래의 감정이나 마음이 있더라도 명확히 노선을 정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감정이나 욕망을 통제하고 조율해서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방어도 열심히 해야겠죠.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황제와 마찬가지로 자신 또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권리를 보호해야겠죠. 조금 더 전투적인 방식으로 임해야 할 때임을 말하고 있어요.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물질적 결과를 보면 물질 세계를 완성하는 주기의 마지막 카드이므로 목표 달성을 말하고 있어요. 내담자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추진력 역시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물질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물질적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계적 결과에서는 방어적이거나 전투적인 에너지로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와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더구나 전신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적 인물이라서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요.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되고 서로 공감하는 사이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다른 카드와의 조합을 보면 전차 카드가 결론 자리에 나온다면 내담자가 원하고 목표했던 것이 성취된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만약 전차가 중간 과정이라면 뒤에 오는 카드로 돌진하게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 전차가 중간에 나오는 카드라면 뒤에 붙어 나오는 카드로 돌진하게 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전차 카드 다음에 관계 결합적인 카드, 연인들이나 컵2가 나오게 되면 뒤에 나오는 카드만을 보고 달려나간다는 의미가 되니까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결말을 가져오는 카드들이므로 결과 자리에 이들이 왔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결혼을 목표로 하고 결혼까지 달려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나만 전차인 경우는 상대방의 자리에는 고위 여사제라던가 마이너 아르카나 컵4 같은 카드가 나온다면 상대방은 나랑 연애할 생각이나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나만 밀어붙이면서 직진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답답해서 타로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겠죠. 전차 카드 다음에 컵 에이스,
컵 시종, 완드 에이스, 완드 시종 등이 나오면 뭔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의 시작일 수도 있고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그 일, 그 관계를 향해서 직진하고 돌진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전차 카드 다음에 완드 8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나 관계의 진행이 엄청 빨라지겠죠. 정말 순식간에 동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3개월 만에 결혼했던 커플이 있었는데 전차 다음에 완드 8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7번 물질적 단계 메이저 카드의 첫 번째 단계를 마치고요. 8번 힘에서 다시 뵐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